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지금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상, 베이비, 빅 아니고 자이언트 우리 예상대로 했죠.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내는 게 사실 하반기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FOMC 리뷰 및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사님께서 한번 이제 오늘 정리하신 자료가 있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FOMC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시간이 된다면은 코인과 관련돼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길래 이 난리가 나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는 또 연결이 되는 건지 등등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고 렌트비도 올랐고 가스 가격도 올랐고 음식료도 올랐어 라고 이제 힘들어 그러는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임금도 올랐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표정에서 이제 많은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금은 안 오르는데 혹은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덜 오르는데 그리고 오르더라도 내 임금 말고 다른 사람 임금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좀 자세하게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 선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부예요. 나는 이 정도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코로나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코로나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오는 그 괴리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로나보다는 분명히 내가 집에 있는 돈은 늘어났거든. 뭐 집값도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뭐 최근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늘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벼락거지 양극화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네요. 네, 우리가 보통 벼락거지 그러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냥 소득입니다. 소득. 내가 소득이 가처분 소득,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죠. 집값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배가 아픈 거고요. 지금은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기름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배가 아픈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든다는 배가 약간 얘기니까. 고픈 쪽일 수도 있는. 배가 아픈 거고 배가 고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직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지금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소비 심리를 물어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너 다음 달에 뭐 냉장고 살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하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사도 되는 TV를 바꾼다든지 안 사도 되는 노트북을 바꾼다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쟤는 뭐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많이 샀고 내구재라는 것이 뭐 매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여전히 지금 파란색 선인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축률인데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을 많이 하느냐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지금 저축을 거의 안 합니다. 다 소비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카드 리볼빙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 종합해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미국 경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김 작가님, 이게 미국은 내수 시장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60~70%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60%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기동량도 장난 아니야. 역시 그러니까 이거 70%예요. 미국 경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나 더 던져서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소비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얼마나 될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인데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 혼자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2.13%가 소비가 기여한 부분인데 실제로 연준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8%니까 그 이상으로 소비가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산의 부의 효과, 즉 자산의 가격이 늘어나면서 나 좀 부자 된 것 같으니까 소비 좀 더 할까? 이거의 반대말이죠. 집값도 빠졌는데, 주식도 빠졌는데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역자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예요.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33조에서 169조까지. 이게 그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6조 달러가 늘어났고 이거는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니까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29% 늘었어요. 자산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빚은 그만큼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주식은요. 전 세상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쳐요. 그중에 제일 많은 사람 한 명이 전체 주식의 50%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가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9%가 3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그러면 상위 10%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86% 들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부동산은 하위 50%가 50%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1%가 보유하는 것도 14%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좀 필수제 같은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은 다 주식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근데 그 사람들은 상위 1%가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식이 빠지면 얘네들 있잖아요. 상위 1% 들고 있는 사람이 주식 빠졌다고 해서 소비를 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서 하위 90%가 5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이건 소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이 지금부터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미국에서 두 번째는 주식 투자가 어렵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나머지는 주식으로 돈 못 번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지만 또 중요하기도 한 이유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FOMC 회의에서 파월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현지랑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이 부동산 가격 이거 얘기 좀 해달라. 관련돼서 코멘트 좀 해서 보통은 연준 의장이 부동산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해요. 왜 이제 부동산은 코멘트 잘 안 하거든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근데 이제 조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 나중에 사. 지금은 수요도 없는 상황이고 공급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례적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다가 지금 모기지 금리도 너무 올라가 있으니 조금 기다리고 하면은 이게 이 부동산 공급과 수요가 리셋된 이후에 가격이 더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금리도 좀 더 싼 금리로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건 조금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가난해지고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 소비는 좀 둔화될 것 같아요. 근데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그걸 결정짓는 것은 부동산이다. 근데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면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이 빠진 적은 3번밖에 없었어요. 안 빠져요. 원래 부동산은 잘 안 빠집니다. 역시 부동산은 미국도 우상이야.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이때
이때를 제외하면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물가를 감안해서 하면은 또 몇 군데 있긴 한데 거의 드물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률을 보시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씩 작년보다 20%씩 상승하고 있는 기세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이 안 됐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공급이 안 됐다. 그런데 수요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게 이 그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게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 살만하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집 못 사겠다라는 겁니다. 집 못 사겠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이거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으니까. 두 번째는 집 살려면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리 너무 올랐다. 이 두 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뭐냐면 금리 변화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못 받으니까 못 사겠다. 이게 합쳐지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쌍타네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보면은 최근에 좀 더 올라서 지금 여기 6%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지금 보면은 미국 상황이 상황이 좋진 않구나. 심각하다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미국 그 집값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금 둔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자산 부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 가계는 탄탄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체도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부터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상당 기간 갈 것 같다라는 거를 미국 FOMC 회의를 이끄는 파월 의장이 경고할 정도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연준에서 돈을 회수를 하잖아요.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주식이 빠져요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이 회수되면서 진짜로 중요한 나비 효과들이 따로 있어요.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채권입니다. 채권. 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특히나 EM, 그러니까 신흥국 채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흥국 채권에서 자금이 역대급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최악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느라고 힘들잖아요. 주가 많이 빠져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단 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빅스 지수라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 지수는 코로나 위기 때 80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30이에요. 올라봤자. 근데 채권은 어떠냐면 코로나 위기 상황만큼이나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채권 시장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갈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FOMC 회의 전에 ECB 회의를 갑자기 했어요. 유럽이죠. 유럽의 ECB가 원래는 회의하고 그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렸다 그 회의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FOMC 회의 직전에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2020년 3월 이후로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했냐. 근데 그리고 지난주에 회의했어요. 지난주에 회의해가지고 우리도 금리를 7월 달에는 올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양적 완화 이제 그만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잠깐만 모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새로운 본드 매입 플랜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양적 완화 멈췄다는 얘기를 한 게 지난주예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다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 ECB가 이런 겁니다. ECB는 한 국가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아픈 손가락들이 있거든. 2013년, 14년 때 보면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래서 이제 피그스 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200%가 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김 작가님이
포르투갈에 있는 정부가 와가지고 김 작가님 돈 많이 쓰죠. 돈 좀 빌려줘요. 빌려주겠어요? 아니요. 금리는요? 그랬더니 미국 금리랑 비슷하긴 해요. 왜 빌려주냐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도 아무도 안 빌려주기 때문에 ECB가 돈을 찍어서 겨우 빌려줬던 그런 상황인데 ECB가 이걸 안 사준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은 금리 급등했죠. 안 빌려줘요.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ECB가 이거 안 되겠다. 모여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사준다는 얘기예요. 양쪽 하나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ECB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재투자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2천억 유로 정도를 추가로 하력을 준비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양쪽 하나는 아니야. 근데 이건 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거 돈이라는 거. 또 다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이 지금 풀렸을 때 취약한 국가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던져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가지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에요. 이건 네덜란드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덜란드가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네덜란드 정부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발행한 채권이죠. 그 채권을 누가 많이 샀냐? 중앙은행이 이렇게 샀다는 얘기예요. 2015년 이후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보유한 네덜란드 채권의 비중이 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준 데가 없다.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네덜란드가 2008년 이전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네덜란드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90% 정도가 해외에서 투자해 준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국채를 사준 거죠. 근데 그 비중은 지금 90%에서 5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미국 상황으로 이제 연결해 보자는 거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선을 따라서 연준이 돈을 풀어서 미국 국채를 사줬습니다. 흰색과 노란색이 뭐죠? 흰색이 미국 연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금리죠. 금리가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이게 더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줄어들 거죠. 이제 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다.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빌린 돈 만기가 되면 가퍼가 됩니다. 가퍼. 그러면 누군가는 그 돈을 사주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리가 더 아까 이탈리아 상황처럼 올라갈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찾아왔는데요. 미국 정부 부채는 약 6조 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25.5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빚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파란색 선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37%에서 29%로 줄었습니다. 물론 해외 국가가 여전히 많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 아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고 미국은 그나마 훨씬 나은 거죠.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11%에서 지금 22%까지 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연준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연준이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은 얘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사줄 건가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제로 지금 연준이 이렇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연준이고요. 미국 국채를 미국 정부한테 누가 돈 제일 많이 빌려줬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 중국이에요. 근데 그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이 6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하고 중국이 1조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안 살 거고 그러면은 정부가 돈이 없어도 잘 굴러가면 상관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돈이 써야 되니까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국은요. 2012년 이때 이후로 안 사요. 미국 국채를 안 삽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많이 샀는데 그 사는 속도가 줄었고 최근에는 또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OM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점도표입니다. 네. 점도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연준 의원들이 이게 지금 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 어떻게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금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 하고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점을 찍은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찍은 거고요. 네. 이게 어제 찍은 겁니다. 네. 3월 달에 찍은 걸 보니까 한 2% 정도 올해 말에
근데 6월 달에 되니까 3.5%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은 동안에 이 점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다시 보시면 이 3월 달에는 2022년에는 이만큼, 2023년에는 이만큼, 2024년에는 이만큼. 요 정도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죠. 무슨 말이냐면 올릴 수 있는 건 올해 다 올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거나 내후년에는 오히려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림이 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요런 상황이라면 이건 이런 상황이잖아요. 올해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이제 올릴 만큼 올리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반등을 했는데 그걸 해석을 하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진짜 끝이 보인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올해 말만 되면은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리겠구나. 아 이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 시장은 반영을 했으니까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요거 때문에 이제 어제 시장이 반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뭐 요런 식으로 경제 전망은 3월 달에도 4.2%에서 2.8%로 낮췄는데 어제 또 1.6%로 낮췄습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은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였습니다. 물가 전망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가 전망도 2.4에서 4.3으로 높였는데 4.3에서 또 5.1로 또 높인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올린 거고 이게 6월 달에 어제 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점들을 하나하나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물가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르고 성장률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고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문제 풀 때마다 틀린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학생한테 문제 뭐 잘 풀었어? 어때? 그런 마지막 소감을 물어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소감을 물어보는 거죠. 문제 어려웠어? 어땠어? 그러니까 어려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쪽이거든요. 모든 항목, 그러니까 GDP 어려웠어요. 실업률 어려웠어요. 물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지 오래됐어요. 문제 왜 이렇게 난이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짤을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어려운 난관이 이것밖에 없겠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연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질문도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얼마 어려웠어? 쉬웠어? 그 질문도 있는데 그 질문도 있어요. 네가 점을 하나 찍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네가 찍은 점보다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낮아서 틀릴 것 같아? 요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높아서 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가고요. 낮아서 틀릴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자신이 없는 거죠. 실업률은 더 올라서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대한 전망은 과거에 보면 지난 3월 달에는 10명 중에 10명이 내가 지금 점을 찍긴 했는데 이것보다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자신이.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칸 내려왔잖아요. 한 명 정도는 자신 생겼다. 이 정도면 됐다. 물가 이제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 그림으로 좀 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근소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FOMC 회의와 그 앞에 있는 이제 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FOMC 회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리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아주 그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올해 안에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질문이죠. 그럼 그 금리 올리는 게 ECB는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말 바꿀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던데 연준은 괜찮냐? 미국은 괜찮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연준은 이제는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이제 연준이 가질 수 있는 임팩트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올릴 만큼 올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연준이 주는 더 큰 시그널?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연준이 할 일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 많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파월이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공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쵸. 뭐 외부 변수니까 중국, 뭐 우크라이나 다.
그렇죠.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연준 스스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야, 우리 지금 상황 쉽지 않고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잡긴 할 건데 솔직히 우리 손은 떠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더 올려서 소비에 대한 심리를 둔화시키고 이거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느냐로 넘어갔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로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이 일단 많이 빠졌고 그게 어쨌든 주가가 여러 가지 선행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진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타겟이라고 하는 미국 소매 업체, 그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이실 직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 기업들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매번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가 지금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재고는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고를 지금 떨어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지금 수요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정황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CNBC에서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만 공급망 이축이 해결되기만 한다면 수요는 지금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기대가 낮아진다면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니까 물가도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지금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큰 산으로 남아 있어서 당장 급하게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이 올해 말까지 이제 금리를 확 올리고 그 내년부터는 이제 좀 안 올리거나 좀 낮출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반등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은 내년에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진짜 완전 패닉이 더 지금보다 훨씬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뭐 아까 물가를 잡는 것도 옛날보다 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옛날에도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했지만 결국 틀렸고 그걸로 틀린 걸로 인하는 책임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김 작가님의 질문이 정말 그 처음에 만나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정말 전곡을 찔르시네요. 이게 딱 이걸 보고 이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하도 지금 뭐 욕도 많이 먹고 지금 파월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파월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를 올리는거나 막 이런 거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저기 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저기서 막 저러고 있고 막 유가는 오른다고 하고 막 천연가스는 막 또 날리고 막 지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 근데 이게 마지막 카드야. 다 썼어, 거의. 거의 이제 쓰고 있어. 근데 이거를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데 안 잡히면 난 진짜 완전 큰일 나는 거거든요. 멘붕 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안 아끼겠죠, 최대한. 마지막 카드는. 근데 제가 보면은 사실 어제 75bp 인상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 쓴 거예요. 올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건 다 얘기한 거고 우리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한 거니까 카드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파월 입장에서도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쓰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황상 이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 나오고 러시아랑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잡힐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 만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가도 안정될 수 있을 거고 요러니까 요때쯤 한번 금리를 팡 올려서 한번 카드 쓰고 안 되진 않겠지 설마?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연준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준다면 이번엔 진짜 잡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연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가 틀린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제 이게
힘든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금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장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연준 말만 듣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연준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시는지 네. 그 연준에 대한 신뢰의 크기만큼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많이 약해졌죠. 솔직히 저도 이제 연준에 대해서 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2020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 금리로 낮추고 양적 완화 풀고 하면서 주가가 바로 반등한 것 같지만 그때 더 세밀하게 봐보면 양적 완화 하고 나서도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물린 주식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진짜 팔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물을 타기도 뭔가 좀 무섭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으로, 뭐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제 책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알파 투자를 하시는 거랑 베타 투자를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걸 봤을 때, 이걸로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정말 공부를 할 자신이 없고 재무제표든 뭐든 공부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알파 투자를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셔도 된다. 왜냐면 베타 투자를 해서 지수에 투자해도 되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현대차가 좋아, 많은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건 이제 알파 투자잖아요. 난이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베타 투자로 넘어가셔도 된다. 그거 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1명이 50% 들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베타 투자, 지수에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미 물려있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서 딱 하나의 그런 대답을 드리기는 지금 어렵지만 물을 타도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은 어떻게 좀 구분될까요?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에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못 올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요. 단기적인 시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FOMC 회의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기다려요.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래? 아침에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막 회의 어떤 것 같아? 저떤 것 같아? 그래?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사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주가의 흐름은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오늘도 비리비리하다. 오늘 파란색이야, 만약에. 그럼 좀 위험할 수 있다. 오늘 파란색,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서 오늘 빠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빠졌는데도 반등을 못 한다. 이러면은 약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뭐 대표 종목만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보통 주는 1%, SK하이닉스는 1.23% 정도 반등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주가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졌고,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두드러 맞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IT 수요가 IT 회사들이 오더 컷을 한다, 주문을 내놓은 거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두세 달 됐어요. 왜 그런 게 나왔느냐면 사실 IT 회사들은 수요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수요가 둔화될 수 있고 내구재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아마도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수요들, 그러니까 뭐 IT를 제외한 나머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에서 파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리고 향후에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1, 2년이 아니고 3, 4년이나 뭐 5년? 이렇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신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게다가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섹터만 더. 네이버 카카오는. 네이버 카카오는 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상황을 뭐 성장주였기 때문에 빠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카카오가 분할할 때, 김작가 TV에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 분할 당일날 8% 빠질 때, 좀 실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력이 헤쳐질 거냐,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없어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제 매크로 환경이 변화가 있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얘기할 때 그 종목이, 그러니까 그 기업 단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아마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에서 뭐가 있고 이런 얘기가 네이버 카카오가 사업을 하는 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큰 영향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옆에서 보고 있던 수많은 회사들이 저거 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다들 아마 못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해자, 즉 다시 말하면 이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는 더 견고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이제 어쨌든 연준의 FOMC 이제 발표가 다 났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하반기 증시 뭐 투자 포인트 및 변수만 좀 체크 한번 해주신다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나의 컨빅션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컨빅션은 낮아지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컨빅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이 컨빅션의 크기만큼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종합해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게 설켜 있어요. 가격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좋은 가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컨빅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여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가격에서 주식을 팔라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싫어하시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가 아니고요. 그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이 국제 정세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흘러갈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싼 가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PBR 한 배를 예를 들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400이면은 PBR 한 배도 안 돼. 너무 싸. 그럼 맞아요. 그런데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더 안 싸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싼 구간에서는 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더 싸신 구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래 가는 구간 동안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다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이더라도 그때 산다. 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장점은 뭐냐면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구간에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으로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겁니다. 왜냐면 이때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샀을 텐데.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시간 기회비용 괜찮아? 나 그 돈으로 뭐 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주식은 이건 너무 싸. 내가 봐도. 이거는 PER 기준으로 3배밖에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종목을 만약에 발굴하셨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거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안정돼서 컨빅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싸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가격을 믿으시고 사시면 된다. 컨빅션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좀 기다릴 수 있는 돈인지 기다릴 수 없는 돈인지도 한번 체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호석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